목사님인데 코로나 걸리셔가지고 갑자기 못 오신다고. 다음 주에 하실 수 있겠죠. 아, 제가 여기서 하면 저 유튜브 지금 되나요? 그 확인을 한번 해주셔야겠는데. 유튜브 30분 되면은 유튜브가 지금 바로 될 때 알려주셔야 제가 방송을 할 텐데 이따 시작할 텐데. 아 그럼 지금 이제 시작하면 되나요? 그럼요. 음악을 잠깐 줄여주시면. 예, 우리 안병막교 세 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유튜브 잘 되고 있죠? 네, 고맙습니다. 우리 심연 안병무 기념사업회 주최로 또 사회적 협동조합 길목이 함께 주관하고 기독청년 아카데미와 KSCF 기장 생명선교연대가 협력하는 우리 안병막교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원래 오늘 사회는 우리 심연 안병무 기념사업회 총무이신 정원지 목사님이 해주시기로 약속이 되셨는데 코로나에 걸리는 바람에 급하게 석인 제가 대신 사회를 보겠습니다. 저는 한문덕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강의를 해주실 최순양 교수님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순양 교수님 드루대학교에서 알 수 없는 하나님을 닮은 알 수 없는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박사학위를 하셨고요. 또 박사학위 논문에서 시작해서 부정신학적 신론, 인간론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현재 이화여대와 감신대에서 겸임 교수로 계시고 또 이화여대 대학교에서 청년부 담당 목사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대표적 논문들이 있는데 아주 논문들도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스피박의 서발턴 관점에서 바라본 아시아 여성신학과, 민중신학적 담론에 대한 문제 제기, 또 한국 개신교의 가족 강화 신앙교육과 여성, 그리고 인문학 밴드인 대구와 칼의 회원들과 함께 쓴 공저인 한국 신학의 선구자들에서 우리 감신대에서 성애 신학을 하셨던 아주 오래된 선생님이신데 윤성범 우리 선생님에 대해서 글도 쓰셨고, 여성신학회 논집 21세기 세계 여성신학의 동향에서 우리 지도교수셨던 캐서린 켈러를 소개했던 글도 쓰셨습니다. 그 밖에 남겨진 자들의 신학, 또 위험사회와 여성신학, 한국적 생명신학을 논하다, 또 민중신학의 여정 등의 공저자로 참여하셨습니다. 오늘 주제는 세 번째 시간인데 선천댁을 통해서 본 안병무의 민중과 여성 이해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좋은 강연을 해주시려 믿습니다. 예전 하는 것처럼 한 40분 또 얘기해 주시고 한 20분 질의응답 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이어서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병무 선생님이 쓰신 선천댁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안병무 선생님이 민중 여성을 그리고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민중 여성에게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풀어나가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제목이 있는데요. 부제목이 이제 그 가능성과 불가능성이라고 잡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선천댁이라고 하는 인물이 여기에서 그려지고는 있지만 안병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제3자의 입장에서 그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게 되게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불가능성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의 서론에 보면요, 이게 안 넘어가네요. 이걸 써야 돼요. 그 선천댁의 그 민중을 설명하는데 선천댁이라고 하는 어머니를 통해서 민중을 설명하고자 하는 안병무 선생님의 의도는 첫 번째는 가장 직접적으로 경험한 어떤 인물로서 어머니이자 민중 여성으로서의 선천댁의 삶을 이제 조명해 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시대를 산 평범한 어머니로서의 삶을 산 여성들을 대표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민중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그 실체를 짐작해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가장 민중의 개념에 가까운 인물로 안병무 선생님이 생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선천댁이라고 하는 그 실명이 언급되는 것이 아니라 선천댁이라고 하는 그 선천에서 시집온 세댁이라고 하는 인물로 이름이 불려져 있는 특징이 있고요. 그것이 이제 상징하는 것은 서당에 갈 기회가 없었고 교육을 접하지 못하고 그래서 말도 조리 있게 못하고 글자의 세계, 문자의 세계에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책을 읽다 보면 지식인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뭔가 자기의 어떤 욕심, 자기의 성취 이런 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에게 충실한 아버지하고 대조적으로 자신을 거의 포기하고 희생하고 있는, 그리고 엄청난 책임감으로 자식을 돌보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좀 대조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여기 노트북에서는 안 보이는군요. 네, 그래서 의사라고 하는 어떤 지식인 아버지하고 어머니의 대조. 그래서 정혼에 의해서 자기의 의도가 아니고요. 이제 가족끼리 맺어준 어떤 인연에 의해서 시집을 오게 돼서 엄청난 그 서열이 굳건히 서 있는 시집에서 막내 며느리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묘사되고 있고요. 거의 이제 가장 귀찮고 강도가 높은 노동을 다 도맡아서 하여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사로 사는 이제 시아버지도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여기에 묘사된 바 따르면 이제 어느 여성에게나 신체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여성들을 이제 자유롭게 이렇게 집으로 데리고 오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고, 그래서 또 시어머니가 그 여성에게 아버지하고 동침하도록 베개를 내주는 그런 거를 또 받고, 선천댁 자신 또한 남편에게 또 그런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여기에 이제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원래 시아버지는 이제 안병무 선생님의 아버지한테 의사가 되는 거는 반대하고 농사를 짓기를 원했기 때문에 몰래 이제 의사를 하기 위해서 주경야독의 삶을 사는 그 남편을 뒷바라지하여야만 하는 그런 또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임신을 했는데 아무도 임신을 했다는 걸 돌보지 않고 밭에서 일하다가 혼자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라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위태위태한 뭔가 좀 결혼 생활이지만 온전한 어떤 사이가 좋은 부부 생활을 하지 않는 어머니 아버지를 경험했는데, 결정적인 이제 장면이 자기를 사는 결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묘사가 되어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머니가 밭에서 혼자 아이를 출산하고, 제가 생각할 땐 이 아이가 이제 안병무 선생님이죠. 그리고 선천댁은 그 시어머니가 아니라 친정 엄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토록 의지했던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혼자 남게 된 아버지하고 이제 남동생들에게 이제 밥을 해주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친정으로 가야만 하는 현실이었는데, 그때 또 집을 나간 남편이 의사가 되어서 만주로 떠나겠다고 무작정 이렇게 그런 여행을 결심한 소식이 이제 들려온 거죠. 그래서 그 선천댁은 지금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친정을 위해서 사느냐 아니면 남편을 막아서 내 아들을 살려야 하느냐, 이제 이런 결단에 있는 거죠. 그래서 친정을 선택하지 않고 남편을 가로막는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손을 잡고 거기서 남편을 얼굴도 모르는 여성과 도주하려고 하는 그 남편을 막아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안병무 선생님이 선천댁이 나는 내 인생을 살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는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비로소 자기 자신의 의사를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의 결단을 내렸다라는 묘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선천댁의 자기를 살기 위한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의 자기를 위한 선택인가라는 걸 좀 생각해 보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효부로 친정댁으로 돌아가서 이제 뭔가 남편을 보내면서도 친정댁을 보살피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남편의 정은 없지만 아버지로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남편을 가로막아야 되는가? 이제 이런 갈림길에서 남편을 가로막는 선택, 그래서 가정을 지키라고 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아들이 된 안병무는 엄마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를 상상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내가 있지 않았니? 라고 이제 대답을 하신 거죠. 그래서 안병무 아들 때문에 나는 그런 선택을 했다라는 이제 그 묘사가 나오고 그것이 자기를 사는 선택이었고 결단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수동적으로 자기의 생각은 전혀 표출하지 않고 살던 그런 여성이 아니라 어머니는 대담하게 자기의 의사를 결정하고 남편을 가로막는 그런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아이를 먹여 살려야 한다라고 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었고요. 남편에 대해서 뭐 외간 여자를 사귄다라든가 데려온다 그런 질투심이라든가 뭐 남편을 원망하는 그런 것들은 없었지 않았나라고 이제 안병구 선생님이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안병무 선생님이 아들이었기 때문에 어머니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 지점이 딸로서의 죄책감을 많이 느꼈을 것이라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아들을 위해서 남편을 가로막기 위해서 친정을 버리고 떠난 선천댁은 거꾸로 볼 때는 딸로서의 그런 선택에 있어서는 딸의 삶을 포기한 거죠. 그래서 딸로서의 역할은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딸을 낳으면 그대로 엎어버리겠다라는 말을 이제 하셨대요, 어머니가. 그래서 안병무 선생은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어머니가 남존 여비 사상에 있었기 때문에 딸을 낳고 아들을 낳지 않고 딸을 낳으면 내가 딸을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의미로 내뱉은 말일까?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친정 아버지와 오빠들에 대한 어떤 딸의 역할을 하지 못함에 대한 죄책감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자식에게 해야 할 일을 선택하는 이기적인 선택 그런 것 속에서 딸로서의 의무를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오는 그런 결단이었다고 이제 하는데 여기서 이제 잘 보시면 자식에게 해야 할 의무를 포기하고 도망치려는 남편 그리고 친정에서 딸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기에서 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기로에 선 선천댁은 나로 살기 위해서 자기를 사는 길로 이제 아들을 선택하는 길을 선택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어머니가 자기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한 지점이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까라는 좀 의문이 들었어요. 딸로서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온전한 어머니로서의 삶을 살 것인가? 거기에서 어머니로서 아들을 지키기 위한 삶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 여성으로서의 그 선천댁에 있어서 자기를 위한 선택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을 향한 선택이라고 하는 의미가 물론 이제 안병무 선생님도 개인의 어떤 욕구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의미의 자기의 결단은 아니었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의 여성들에게는 누구누구의 딸로 사는 거 하고 또 누구누구의 엄마로서 살아가야 되는 중에 엄마로서 살아가는 길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이 자기를 위한 선택이었다라고 이제 해석이 되어지는 것 혹은 딸로서의 삶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제 카톨릭 전통에서 보자면 죄책감과 참회를 하고 있는 상태로 이제 어머니는 그려졌던 거죠. 안병무 선생님에 의해서.
그러면서도 아버지에게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어떤 희생적인 결단이고 선택이었다. 이제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현재적 시각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자기로 사는 것이 여성에게 있어서는 무엇을 의미할까라는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오히려 제가 해석하기에는 선천댁은 오히려 여성으로 인해서 해야 할 어떤 역할들을 다 하지 못한 스스로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그것이 또 확장되어서 딸을 낳았을 때 나같이 똑같이 무책임한 어떤 존재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 그래서 조금 더 확장적으로 생각하면 그때 선천댁이 경험했던 것은 일종의 자기 혐오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은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사회에서 여성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의무들을 다 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되게 자책하고 또 다른 여성을 낳았을 때도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모순이 저는 되게 아프게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를 선택한 선택이라고는 묘사되었지만 스스로는 여성인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여기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병무 선생님이 바라보고 있는 지점하고 제가 해석하고 싶은 지점에 약간 간극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뭐 공산군도 막 나타나고 독립군도 많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역동적인 시대의 변화 속에서 어머니는 시종일관 이 아들과 가족을 지키는 모습이 이제 많이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일제를 피해서 이제 도적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적이라고 이제 묘사를 하는데 마적이 이렇게 사람들 민간인들에게 음식을 이제 가져가기 위해서 이제 총을 쏘고 있는데 그 총알이 이제 어디에든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어머니가 두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아궁이 속에 감추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부모님들은 아궁이 속이 아니라 그냥 바깥에서 시간을 버티신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다 갔다라고 생각되어져서 이제 아이들을 이제 아궁에서 건지려고 하는데 아궁에서 아이들이 나오고 이제 그 가마니를 옮기려고 할 때 그 가마니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바람 때문에 이 작은 체구의 어머니가 장정 셋도 움직이지 못할 그 가마니를 움직여서 아궁이의 아이들을 이렇게 피하게 했다라는 그 묘사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그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어머니라고 하는 이제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는 너무 힘이 없고 작은 체구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남성보다도 더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가? 그걸 이제 남편에게도 나올 수 없는 무한한 사랑이 이제 이 육체적으로는 한계가 있는 어머니에게서 발휘되었지 않았나 그런 식으로 이제 회고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해봤던 거죠. 어머니는 안병무 선생님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자기를 구원하고 지켜주는 구원자의 이미지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거의 없어요. 아버지는 자기를 지켜주는 의미에서 삭제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어머니에 대한 여러 가지 구원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기존의 어떤 남성 신학자로서 바라보는 이미지하고 조금 다르다는 거. 그리고 또 아주 명확하게 가부장제도를 비판하는 대목도 많이 나옵니다. 가부장제를 기본으로 한 결혼제도라고 하는 게 사실은 너무 문제가 많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이제 일부 일처제라고 하는 제도를 확립시키기 전에 너무나 많은 일부 다처제 이게 너무 많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일부 다처제든 일부 일처제든 어쨌든 남성은 거기에 매이지 않고 여성들을 남성의 노동력 보살핌으로 묶어내기 위한 어떤 남성 위주의 사고방식이고 제도인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시아버지도 그랬고 아버지도 그랬고
결혼 생활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여성들을 많이 만나시는 그걸 목도해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선천댁은 어떤 혈통을 계승하는 아내의 역할을 했을 뿐이지 정말로 아내로서 어떤 애정의 대상으로서 아버지하고 함께 결혼 생활을 누린 것 같지 않다.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안병무 선생님이 그리스도교의 인정을,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도교가 이제 가르쳐준 인권이라든가 남녀 평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익숙해지면서 어머니한테 이제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차라리 우리끼리 삽시다. 저렇게 결혼 생활도 지키지 못하고 아들도 지키지 못하는 그 아버지와 그 아버지가 데려온 여성을 과감히 내쫓고 우리는 우리끼리 삶을 삽시다.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머니도 아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아들과 어머니만 독립해서 다른 가정을 이제 꾸리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어머니가 유일한 양육자이고 가정 경제를 책임지면서 안병무 선생님을 키워내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제 아들을 어떻게든 어떤 상황에든 그 초능력을 발휘하여서 아들을 살려내신 어머니의 이미지가 아주 자세하고 경험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그 나중에 이제 그 선생님이 그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 일단 교육을 받지 않고 스스로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는 그런 상황이 묘사되고, 그러다가 이제 눈길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어머니가 실제로 아들을 찾아가지고 살아야지, 정신 차려라.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살려내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유학을 가서 미국에서 공부를 할 당시에 안병무 선생님이 이제 심장이 안 좋아서 심장 수술을 받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때도 이제 실제적으로 이 생사의 고비를 넘나드는 그런 시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때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오면서 옛날처럼 살아야지라는 그 소리를 듣고 그 죽음의 고비를 넘기는 일이 있었다는 거를 이제 회고하면서, 그 정작 눈에 파묻혀 있을 때는 손은 닿지 않았지만 세상에 있었고 그래서 자식을 구원하신 어머니였는데, 그 미국에서 심장 수술을 받을 때는 어머니는 육체적으로 세상에 있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런데도 해골이 된 어머니가 나를 목소리로 살리신 그런 장면을 봅니다.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육체적으로도 제한되지 않는 나의 영원한 구원자로서 나를 살리셨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나를 살린 것은 사실 종교도 아니고 지식인도 아니고 일개 평범한, 너무도 평범한 한 여인이었다.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모습은 안병무 선생님에게는 글자로서도 어떤 지혜도 배우지 않았지만 누구보다도 사람의 삶을 지혜롭고 사랑이 가득하게 풀어 살 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직 속에 깊이 간직한 것은 사랑이다라는 이제 그런 회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환상이 되고 목소리가 되어서 피가 돼서 나를 살려내는 가장 근원적인 힘으로 작용을 했다. 이런 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머니에 대한 아주 절절한 회고를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그 안병무 선생님이 바라보는 민중의 어떤 한, 그리고 민중의 부활, 이런 의미도 사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지식인이나 어떤 말로서 사람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삶 속에서 자기의 실존적으로 구원을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어머니에게서 본 거죠. 그런데도 이제 저는 약간 복잡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마냥 아들로서 나를 언제나 구원해 주신 어머니의 이미지가 되게 좋게 기억되기도 하면서요, 좀 모순된 감정이 막 솟아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이제 이 일신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안병무 선생님이. 그러면서 이제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능력이 생긴 거죠. 그래서 안병무 선생님이 비로소 이제 어머니를 경제적으로 내가 부양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된 현실에서 어머니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어머니는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까지 심려를 끼친다면 근본적으로 내가 극구 비판하던 아버지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근원적으로는 이제 안병무 선생님도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함. 그러면서 암묵적으로 어머니를 경제적으로 사실 부양해야 되는 것이 아들 나이인데 내가 오히려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살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를 느끼는데요. 여기서 어머니가 행복해야 된다는 대목이 조금 가슴이 아파요. 경제적으로 부유해야 된다. 내가 어머니를 먹여 살려야지 어머니가 행복해진다. 그런 측면들이 좀 어머니가 행복해지는 게 여러 차원에서 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어머니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내가 기쁘면 내가 기쁘고 네가 슬프면 내가 슬프다. 네가 잘 사는 것이 바로 내가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삶이라는 게 안병무 선생님의 묘사에 따르면 따로 떼어놔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의 삶과 기쁨과 슬픔하고 거의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어쩌면 안병무 선생님이 바라보는 이런 측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안병무 선생님이었다면 이게 정말 아주 행복한 경지였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왜냐하면 자식에 대한 입장에서 부모가 헌신적으로 나를 지켜주고 나와 일치시키는 게 어떤 면에서는 되게 감사하고 고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머님이나 부모님은 자신의 삶은 존재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을 묘사하고 계시진 않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머니는 완벽히 어머니의 그 이미지 안에 이렇게 갇혀 계시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라 그럴까요? 선천댁이라고 하는 사람을 조명할 때 이 안병무 선생님이 인간 선천댁 어머니가 아닌 인간으로서의 선천댁을 그리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어머니로 바라보는 완벽한 어떤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어느 대목에서 이제 그걸 느꼈냐면 그 목회를 하실 때 자기를 교회에서 유독 잘 따르고 아주 맹목적으로 이렇게 좋아하던 선생님이 안병무 선생님인데 을 따르던 사람이 자기 설교를 통해서 목회를 통해서 자기한테 되게 영향을 받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제 어머니를 통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보게 되면서 사실 말로 하는 설교는 아무 힘이 없고 우리 어머니가 이 사람을 이렇게 살뜰하게 보살펴주고 지극정성으로 대해주는 그것이 감동으로 남았다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사람은 어머니를 오히려 예수나 하나님의 그 상상할 수 있는 통로로 만난 것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설교자인 나보다도 나를 지극정성으로 키워낸 어머니가 이 사람한테는 거의 예수님이나 하나님처럼 해석되어졌을 것이다. 이제 그런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사람은 안병무 선생님도 역시 인간이다. 이제 이런 거를 보게 된 장면이 있습니다. 선생님도 사람이고 사람이어야 한다. 그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신이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이제 묘사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저는 역으로 이제 안병무 선생님한테 그럼 안병무 선생님은 어머니도 사람이고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은 했었을까? 이런 어떤 약간의 질문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그 모습대로 너무 애쓰지 않고 신처럼 완벽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살기를 바란 어머니였는데 역으로
아들이 된 자식이 된 입장에서 어머니가 너무도 애쓰지 않고 너무 지나치게 희생하지 않고 그냥 사람처럼 살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은 있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헌신적이고 사랑에 가득 찬 어머니, 그리고 때로는 그 누구보다도 강인하고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어머니는 어떻게 보면 안병무 자식된 안병무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평범한 인간 혹은 사람으로 혹은 단독자로 자기의 삶을 가진 평범한 인간으로 인식된 적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안병무 선생님한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면서 약간 자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던져지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된 입장에서는 어머니나 부모님이 너무도 고맙고 사랑하게 되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 여지없이 헌신해주는 그런 사랑이지만, 그런데 바꿔서 자식의 입장에서 그 부모도 어머니도 그의 삶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의 어떤 목소리와 삶에 충실할 수 있는, 어쩌면 자기를 돌볼 수 있어야 하는 인간이다라는 생각, 그런 것들이 오고 갈 수 있었을까 이제 그런 질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병무 선생님이 보여주신 그 제목, 자기로 살아가는 결단, 그 제목이 자꾸 이렇게 저한테 좀 남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좀 어머니는 과연 단독자로서의 사람으로 여기서 보여진 것일까? 아니면 조금은 더 미화된 희생적인 구원자, 초능력적인 어머니로 그려진 것일까? 이런 이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 중에 안병무 선생님의 어머니로 비춰진 선천댁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와 해석 방식이 가지고 있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가능성과 불가능성이라고 하는 게 좀 다시 회고가 되면서요. 첫 번째, 선천댁은 그 자신의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모릅니다. 실제로 그 어머니 이름이 뭐였을까? 아니면 그 당시에는 여성분들에게 이름을 주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이름이 정말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거.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가장 직접적으로 경험한 어머니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안병무 선생님이 어머니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역으로 안병무 선생님을 통해서만 이 선천댁이라고 하는 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불가능한 건 뭐냐면 이 선천댁 자신이 자신의 삶을 회고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이런 경험을 했을 때 나는 이런 마음이었다, 이렇게 들려지는 목소리가 여기에 부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왜곡이 될 수도 있고 제대로 잘 재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역설성이 좀 동시에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딸로서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 아들을 지켜내는 어머니로서의 삶을 선택하느냐에 있어서 어머니로서의 삶을 선택했을 때 그게 자기로 사는 삶을 선택했다라는 해석이 있었고, 그리고 딸로서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딸을 낳을 경우에는 내가 엎어버리겠다 뭐 이런 말이 여러 가지 죄책감으로 인한 말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아들의 입장에서 해석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남성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또 여성의 시각에서는 또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자기를 잘 돌보고 희생한 어머니로 인식할 수 있는 면도 있지만 그 자신이 정확히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또 어떤 갈등과 고민 속에서 그런 선택을 했는지는 우리에게 자세히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불가능성으로 좀 남아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선천댁을 읽으면서 어쩌면 우리에게 수많은 여성들의 얼굴들도 이렇게 불가능성과 가능성으로 들려오는 얼굴들이 참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 안병문 선생님이라고 하는 지식인이자 남성이고 자유롭게 글을 구사할 수 있어서 누군가를 재현하고 묘사할 수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해석되고 경험되어진 선천댁의 이야기가 안 들려지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나마 선천댁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고 이제 들을 수 있죠. 그래서 하나의 가능성으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자신이 경험한 자신의 목소리, 선천댁 본인의 목소리와 시각이 우리한테는 또 들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한테 닿을 수 없는 불가능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불가능성이 꼭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저는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상상력 또 많은 어떤 고민되어진 질문들을 낳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읽을 때도 사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여성들도 성서 저자의 시각으로 읽혀진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 자신의 목소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사라가 이제 하갈을 학대하고 뭐 이렇게 둘이 갈등을 하는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사라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를 사실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질투심에 그랬다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았었나. 그러면서 이제 하갈을 통해서 다른 또 처지에 있는 여성을 상상해 보는 거죠. 대리모의 역할을 하는 하갈은 또 다른 국면에서 다른 목소리를 지닌 여성으로, 그리고 룻도 생각해 보면 민족을 구한 뭔가 신앙심이 투철한 여성 룻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만 본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뿐이 선택할 수 없지 않았을까? 막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막 뭔가 자기를 이렇게 민족을 이어가는 그런 임무를 암묵적으로 막 던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선택이 없어서 룻도 그런 보아스를 받아들이는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질문도 해보는 거죠. 라합도 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민족을 이렇게 배신했지만 결국엔 이스라엘의 신앙을 따른 인간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데 또 라합도 뭐 그렇게 거대하게 신앙을 선택한 여성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저 자기가 살 수 있는 방법 뭐 그런 면에서 선택을 했다고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성들이 사실은 우리한테 불가능성과 가능성을 동시에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천댁을 통해서 읽어보면서 그 당시의 여성들이 이런 삶을 살았구나를 느끼면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이렇게 희생적인 어머니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을 요청하신다면 누가 요청하는지 잘 모르겠지만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 가능할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선천댁을 읽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된 것 중에 요즘 이제 드라마가 있는데요. 실제적인 드라마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병동을 묘사한 드라마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사회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정신적으로 아픔을 겪는 이제 사람들의 모습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간호사가 이제 여성 간호사인데 이분이 어떤 성격이냐면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고 행복시키는데 더 우선성을 두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간호사로서는 너무 완벽하고 이 간호사의 케어를 받는 환자들은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보다 환자들을 더 잘 배려해 주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자기가 되게 아끼던 환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경험을 겪으면서 자기가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되게 심한 우울증과 자기 혐오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죽고 싶다. 그래서 죽으려고 실제로 찾길에 뛰어들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가 우울증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아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과 간호사인데 본인이 이제 너무 힘들어져서 정신과에 본인이 환자가 돼서 입원을 하게 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너무 많은 시간 동안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준 나머지 자기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갖는 게 어떠냐라는 이제 제안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누구에게나 자기를 돌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건강함, 기본적인 권리 그런 것들이 지켜지는 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 그게 비단 여성 남성의 문제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의 희생을 미화할 때는 그게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아낌없이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이 좋으나 그것이 그 사람을 돌보는 것으로 이렇게 상호 연관성이 없어지는 경우라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을까, 바람직하지 않는 게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 포스트 휴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인간 중심주의를 넘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학자 중에 도나 해러웨이가 나는 여신이 되기보다는 사이보그가 차라리 되고 싶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의미인가 생각해 보면 저도 다 잘은 모르겠지만 어떤 사회에서 여신에게 갖는 이미지가 만약에 이제 선천댁이 초능력을 가진 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그런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여신으로 그려졌다면 도나 해러웨이는 그런 헌신적인 어머니보다는 아무 기표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이보그가 되겠다라는 그런 말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인 선택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자신의 역할보다는 내가 나로 살고 싶다 뭐 그런 선언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민중의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어떤 것인가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민중이 억압당한다, 민중이 차별당한다, 착취당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자신을 지켜낼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어떤 우리의 사회적 비판이잖아요.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정의감이라고 본다면 민중 개개인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황을 바꾸어 나가려고 하는 시각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어머니로서 그려진 선천댁이 닮지 못하는 면모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말씀드린 그 자기를 돌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게 저는 되게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렇게 볼 때는 어머니가 되기를 요청하는 사회적 시선이 조금은 또 조정되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여성 민중에 대한 시각이 여러 가지로 좀 다원화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사회로 읽혀지기 때문에 젊은 세대 여성들은 이제 결혼도 하고 싶어 하지 않고 아이도 낳고 싶어 하지 않는데 이제 그것을 그 개인의 이기심으로만 해석을 해야 할까 아니면 자기를 돌볼 수 있는 여유를 줄 수 있는 사회로 바꾸어 나가야 할까 뭐 그런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뭐 안병무 선생님에 대한 시각이 이제 매우 비판적이기만 한 것 같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식이 된 입장에서 다 그런 것 같아요. 자식으로서 부모 특히 어머니에게는 나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뭔가를 베푸신 그 분 자체가 되게 힘이 되는데 근데 역으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나는 어머니가 단독자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 예, 그 인간 암호암호계라고 하는 그 자신의 삶에 충실하도록 혹은 자기 자신을 돌보도록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애써 기억하고 지켜내려는 노력을 한 적이 있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마지막인 거 맞죠? 네, 예, 그렇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 선생님의 선천때이야말로 그 민중에 가장 가까운 개념이라고 안 선생님의 제자분들이 많이 말씀도 하셨는데 이제 그것에 대한 오늘 현대 신학자로서 또 여성의 또 관점에서 다양한 고민들과 또 다양한 관점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저도 몇 가지 얘기할 거가 생각이 나긴 하지만 일단 여기 계신 분들에게 질문하실 분들 질문해 주시고 제가 유튜브에서 질문하시는 분들을 제가 어떻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혹시 유튜브에서 질문이 올라오면은 우리 지금 정원진 목사님 혹시 유튜브로 보고 계시면 저희 심원 임원회 방에 질문을 달아주시면 제가 또 질문도 확인해서 같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플로어에서 먼저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실까요? 조금 생각하시는 동안 제가 오늘 최수영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민중신학이 오래도록 갖고 있는 고민은 뭐냐면은 민중신학자들은 민중을 대변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여기 지금 계속 말씀하신 대로 여성의 삶을 지금 이 선천댁에서도 선천댁 스스로의 목소리라기보다는 아들이자 지식인이자 남성인 그 안 선생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성 선천댁 자신의 이름조차도 우리는 모르고 그분의 이야기가 자기의 목소리로 들리지 않는다는 문제, 이게 무척 골치 아픈 문제거든요. 그 민중신학은 민중의 생각이라든가 민중의 상황, 삶의 정황, 그리고 그들이 당하는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든 품어안고 그것을 대변하려고 하는 신학이고, 그것을 신학을 하는 신학자로서는 그들의 말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제 놀랍게 과연 민중 신학자가 그 민중들의 언어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우리 아마 교수님 더 잘하실 텐데, 그런 하위 주체들, 서발턴 같은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스스로 하지 못하고 누군가의 대변자는 필요하나 그거를 대변하려는 지식인이 과연 그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느냐는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같이 저는 좀 오늘 떠올랐고, 특별히 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더 우리가 그럼 앞으로 이해하면 좋을까 하는 고민이고, 안 선생님은 그래서 끝까지 어쨌든 자신은 또 지식인의 입장에서 더 민중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늘 안타까워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하나 떠오르고, 또 하나 떠오르는 거는 그 안 선생님 마지막에는 이 민중 개념보다도 더 이제 천착하셨던 거는 살림이었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또 심장 질환 때문에 사는 문제가 아주 절실한 문제로 다가오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제가 떠오르는 거는 그 왜 선천댁은 부모를 돌보는 딸보다는 자식을 돌보는 어머니를 더 택하는 것일까? 그런 것과 살리는 문제와도 조금 더 연결되는 느낌이 좀 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우리에게 이제 그런 과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이 전 복합적으로 그냥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그런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여러분에게. 자, 또 혹시 플로에서 함께 나누고 또 뭐 질문 같이 해주시면 좋겠네요. 질문을 그럼 생각해 보시는 동안에 그럼 한 목사님 얘기해 주신 부분 중에 다는 아니지만 좀 나눠보고 싶은 게요. 그 민중 지식인이 자기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중을 재현하고 대변하고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당위 같은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안병무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안병무 선생님의 어머니의 삶은
거의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겠죠. 그래서 안병우 선생님을 통해서 그나마 부분이라도 선천댁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돌아보게 된 것은 저에게 되게 의미가 깊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또 우리가 우리 시대에 맞도록 해석하는 사람에게서는 조금 더 풍부한 상상력이 좀 요청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병구 선생님은 나에게 너무 헌신적이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어머니로서의 삶을 회고하는데, 이제 여기다가 저는 좀 덧붙여서 과연 선천댁은 이런 어머니의 삶이 가장 만족스럽고 행복하셨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도 다시 겹쳐가지고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인물이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여질 수 있고, 또 이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많은 고민이 조금은 담겨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석자의 어떤 풍부한 상상력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뭐 하갈이나 사라나 뭐 이런 성경의 인물들도 우리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또 다른 문제를 또 제기할 때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되게 풍부해지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러내되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놓치게 되는 질문들, 시각들을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말씀하셨지만 저가 서발턴이 말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많이 연구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입을 닫으라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우리가 놓치게 되는 어떤 여러 가지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드러내려고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한 거죠. 입장이 전혀 다른 사람의 입장도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노력, 뭐 그런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혼자서. 네, 좋습니다. 또 계속 우리 뭐 더 네, 우리 장로님. 질문은 아니고요. 네, 네, 또 우리 소감 나눈 것 같아요. 뭐 질문이랄 건 없겠고 그냥 평신도로서 뭐 전 연구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들으면서 좀 약간 혼란스러워지는 지점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천댁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그 존재 또 그런 여성 그리고 단독자일 수 있는 사람, 그런 존재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걸 좀 발견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아마 오늘 말씀하신 그 취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근데 다른 점에서 보면은 그 안 선생님이 1922년생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100년 전쯤에 태어나신 분이고, 선천댁은 몇 년생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뭐 약 120, 30년 전에 태어나신 분이겠죠. 근데 그 되게 저희 한국 역사라는 게 그냥 통상 5,000년 역사 뭐 이렇게 반만년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 소위 근대 역사는 100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냥 도식적으로 얘기하면 4,900년은 왕의 나라에서 신민으로 살고 자기 존재감이 없던 사람들이죠. 왕과 왕족 일부를 빼놓고서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1910년대 뭐 계기로 보면 3.1운동 등등 거치면서 근대적 인간으로서 자기 존재를 확인하고 뭐 체제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지 않습니까? 딱 그런 시대적 그런 변환기, 트랜지션 그 시점에 안 선생님 태어나신 거고, 그런 점에서 근대의 자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100년 전에 그런 전환기에 태어나신 분이 얼만큼이나 근대적 이념을 체화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모던에서 하나 더 포스트 모던을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감각하고 같기를 기대한다는 건 그거 역시 또 난센스죠. 그래서 저는 이런 역사적 존재를 볼 때는 그 역사적 상황을 전제해서 볼 수밖에 없는, 그걸 넘어서 예를 들어 뭐 로마 시대 사람을 향해서 너는 왜 이렇게 언론 자유를 구가하지 않았냐, 네 자유를 찾지 않았냐, 시민적 자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요구하는 건 난센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안 선생은 어떻게 보면 여기서 딸로서의 어떤 혹은 뭐 어머니로서의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자기를 확인하는 길이라고 본 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한계가 굉장히 큰 것이고, 그것이 정말 자기를 찾는 길이었을까라고 물음을 제기할 수 있지만
100년 전의 그 존재에게 과연 그렇게 묻는 것은 과연 타당한가? 라는 생각이 지금 계속 많이 들어서 역사적 존재를 보는 시각과 그것을 우리가 재해석하는 것은 좀 굉장히 구별해서 봐야지 자칫 잘못하면은 그 안 선생이는 누구든지 역사적 존재를 해석한 것 자체를 또 오도하는 측면은 없는가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좀 머리가 말씀을 듣는 내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일면 이해하고 새롭게 발견해야 하자는 것이죠. 화석화된 안병무와 선천댁을 찾는 게 아니라 계속 뭔가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보고 디벨롭하자는 취지를 알면서도 역사적 존재를 자꾸 이렇게 해석하고자 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네, 네. 이건 제가 잘 뭐라고 새기지를 못해서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 뭔가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여성 신학에서 예수나 바울이 페미니스트였는가 뭐 이런 질문을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완벽한 페미니스트였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로서는 너무나 여성에게 우호적이었고 또 뭐 이랬다는 거죠. 근데 저는 오히려 그게 그 예수와 바울을 기억하는데 건강한 것인가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공은 고고 과는 과로 보는 게 더 입체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뭐 개에게는 뭐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방 여인을 되게 비하하는 장면에서 이게 뭐 제자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랬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쩌면 예수님도 그때 당시 사회를 살아가다 보니까 여성 혹은 이방인 여성에 대해서 천시하는 생각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제 이거를 또 해석하는 의견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옹졸하게 채지 않고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은 조금 더 개방적인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하는 해석이 저는 좀 마음에 드는데 그 안병무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로서는 이런 가부장제나 이런 여성 결혼제도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면에 있어서 여성을 보는 시각이 아예 없었던 존재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비판 의식을 조금 더 우리 현실에 가져와 가지고 이어지는 질문으로 하다 보면 저는 안병무 선생님을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비판한다기보다는 같이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병무 선생님의 고민을 조금 더 현재화하고 싶어하는 의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자식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또 선천댁의 입장에서 보면 아들로의 입장으로 바라보는 거 말고도 또 다른 게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저는 이제 이런 선천댁은 아우 너무 고생 많이 한 옛날 여성이다 이렇게 두고 싶은 거보다는 그래도 연결될 수 없는 어떤 과거의 인물과 현재의 인물을 조금 더 연결지어 보고자 하는 어떤 일종의 조금 저의 몸부림 같은 거. 근데 그런 거였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또 여기 계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창희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이제 동의를 하면서 네. 같은 생각을 가지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 지금 이제 21세기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관점으로 이렇게 보면은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인정하신다고 했으니까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요즘 뭐 이제 PC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뭐 니체가 너는 너 자신으로 살아라라고 얘기를 했고, 아니면 이제 미셸 푸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배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알 수가 없다. 그게 정말 맞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든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다분히 니체 내지는 이제 푸코의 어떤 그런
시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신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자기 배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선천댁에 대해서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막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분은 자기 배려라고 했을 때 자기의 주체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생각, 근대적인 어떤 아니면 포스트 모던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그런 자기 주체성이라는 것보다는 그것 자체가 아들의 행복과 자기의 어떤 행복을 일치시키는 그 관계성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이제 자기 아이덴티티를 그렇게 이제 잡았던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만약에 접근을 하게 되면은 선천댁도 혹시 제대로 된 주체적 인간으로 그렇게 선 것으로 우리는 또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시대적 한계라든가 뭐 그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19세기에 태어나신 분인 거잖아요. 19세기적인 어떤 우리나라 조선 시대 내지는 뭐 구한말 시대의 어떤 그런 백그라운드에서 이제 살아가신 분인 거고 우리가 이제 그것을 너무나도 그 큰 격차가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 애시당초부터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지금 이해하려고 드는 것 자체가 너무 무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처음에 들었었는데 이걸 열심히 지금 이렇게 막 이렇게 팔려고 노력을 하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충분히 능동적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래서 선천댁 되게 21세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도 많은 교훈을 주시고 모범이 되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교수님 답변하시기 전에 유튜브에서도 한 분 또 얘기하신 분이 계셔서 그래요? 겸사겸사 같이 해도 좋을 예. 것 같습니다. 얘기가 저도 약간 조금 고민이 되는 게 있어서 같이 그분 이름은 뭐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안병무님과 어머니의 관계 이외에 현실을 직시해 보면 어머니와 딸의 관계는 크게 또는 작게 착취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이제 요새 예를 누굴 들어놨는데 이건 얘기를 하기 좀 그렇고 뭐 예를 들어서 연예인들을 키우는 어머니가 이제 연예인들을 이래서 자기 돈을 버는 약간 이런 느낌의 어머니가 착취자예요? 네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상을 덮거나 미화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자신이 착취의 주체 경제적이든 정서적이든 인식하고 그 관계를 벗어나야 한다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좀 저도 지금 우리 피경원 장로님 말씀하신 거에 좀 고민이 그러니까는 우리가 근대를 맞이하면서 정말 건강한 주체 또는 건강한 관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거는 대체적으로 우리는 이제 헌신적인 어머니 그래서 자식의 어떤 잘됨을 통해서 자신의 주체를 세워가는 어머니를 만나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것이 이제 자식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는 걸 수도 있지 않고 그 욕망이 왜곡되거나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교수님이 제시하신 문제 제기는 함께 정말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건전한 주체, 건전한 관계 그리고 실제로 그걸 생성할 수 없는 민중에게 어떻게 그것을 부여할 수 있는가 먼저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도와주고 또 도와주면서도 그것이 무슨 지배나 무슨 엘리트 의식이 아니라 이런 고민들이 같이 있는 것 같은데 더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어머니와 딸의 관계가 착취적인 관계다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약간 상상을 이제 어머니가 자식이 낳은 딸을 보도록 하고 막 시집 보내고서도 계속 자식도 돌보느라고 끊임없이 희생하는 그런 얘기인 줄 알았는데요. 거꾸로 됐던. 그래서 뭔가 특별한 경험이 있으신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맞습니다. 옛날에 근대 이전의 어떤 서술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현대적인 주체 개념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죠. 근데 거꾸로 말했을 때 이제 이런 어머니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자식된 아들된 심정 이게 이제 여기로서는 이제 교훈을 느끼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걸 그대로 가져와서 사실 이 어머니라고 하는 관계가 여전히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예,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모습이 가장 어머니다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 현대에도 계속해서 교훈으로 남을 것인가라는 걸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작업 없이 그냥 선천댁을 너무나 그리워하고 어떻게 보면 구원자로 기억하고 있는 안병무 선생님만 가두어 버린다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안병무 선생님이 그리고 있는 선천댁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생각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똑같은 상황이 이제 있다면 우리가 안병무 선생님처럼 어머니의 헌신을 받는 어떤 자식으로 존재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우리는 어머니도 어머니를 돌볼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드렸는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일방적으로 누가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들 배려하고 상생하는 그런 사회가 좀 더 건강한 사회가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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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런 어머니가 막 착취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죠. 네, 김지영 목사님.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발표 잘 들었는데요. 어떤 이런 연구와 이런 세미나를 같이 하는 때 있어서 보통 연구자의 렌즈라고 할까요? 연구자의 렌즈를 통해서 선천택을 보는 그런 시간이 있는가 하면 그렇죠. 이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 기준을 벗어난 그 기준을 좀 넘어선 그런 시간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거를 적응하지 못해서 불공평하다. 왜 그렇게 판단하냐 이렇게 한 적도 있었는데 이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연구자의 렌즈를 통해서 선천대를 뿐만 아니라 렌즈가 하나 더 있어서 이중 렌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천택의 렌즈를 통해서 또 무언가를 보고자 하는 그런 발표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렌즈를 통해서는 우리가 연구자의 렌즈죠. 그래서는 선천택을 잘 볼 수 있다면 두 번째 렌즈를 통해서는 다시 그러니까 선천택의 렌즈를 통해서는 또 우리를 보게 되는 그런 경우이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해왔었는데 그런 점에서 박사님이 오늘날의 여성을 다시 한번 본 거잖아요. 그죠? 선천택의 렌즈를 통해서 오늘날의 여성에서 자기를 배려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주셔서 이렇게 다시 한번 렌즈를 이렇게 끼워주는 좀 뭐 복잡하다고 할까요? 이 복잡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려고 하는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세미나가 최근에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점에서 한편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그래서 선천택도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하게 되는 그런 기회였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남는 문제는 안병무 선생님이 여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한정적인 자료와 배경이 있었다는 점은 한번은 그런 한계 지점은 짚을 필요가 있는 게 그 한계 지점을 무시하고 이중 렌즈를 정당화시킨다면 그거는 좀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네. 제가 안병무 선생님을 비판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신 건가요? 저 딴에는 되게 좀 비판하는 지점이 있는데 그 전에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여러 가지 렌즈를 작용했다라고 해석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선천덕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또 오늘날의 여성들을 재조명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그래서 오늘날의 여성이 너무 옛날을 살았지만 선천택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또 자기 자신과 연관성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게 우리를 의미 있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조금 몰라가지고요. 약간 여기에 이 상황도 잘 모르고 만약에 조금 이게 이제 만약에 이런 쪽으로 많이 발전 이렇게 좀 눈이 있는 분들이 이제 청중에 오면 제가 조금 더 신랄하게 안병무 선생님을 비판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제가 조금 이렇게 좀 그런 시각도 담으면서 또 안병무 선생님의 어머니를 기리는 그 시각도 또 동시에 또 읽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감사합니다. 예, 시간은 이미 약속한 시간은 초과하기는 한데 더 혹시 질문하실 게 있으실까요? 아니면 오늘 이걸로 마쳐도 될까요? 예. 그러면 그 다음 주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는 이제 우리 정원진 목사님이 역사적 예수 관련한 것과 또 안변 선생님도 예수의 평생을 천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 엮어서 재밌게 얘기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최수영 교수님 그러니까 오늘 현대 신학의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부정신학을 열심히 공부하시고 오셨는데 유튜브에 캡사이 신학이라고 있는데요. 여러분 거기 들어가시면 최수상 선생님이 2번이나 아주 좋은 강의를 해주신 것도 들을 수 있습니다. 겸사겸사 안내도 해드리고, 네네. 그래서 하여튼 오늘 안병무학교 3번째 시간은 여기서 이것으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도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